미국 교과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까요? 너무 많이 올렸어요. 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두고 오랫동안 진보와 조수 진영이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2020년 1월 12일자 그 타임즈 기사에서 미국 내 가장 교과서의 수요가 많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교과서가 초국적인 역사 연구 성과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주 단위의 정치적인 의견이 투영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미국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선택하는 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미국에서 교과서 생산 유통 과정은 출판사가 주로 주도하게 됩니다. 출판사는 지금 좌측에 있고요. 그 교과서 내용은 각계 교과과정 전문가가 모여서 원칙과 주요 성취 목표 등을 열거해 놓은 주정부 교과서 표준에 의거해서 만듭니다. 만든 책은 주정부 또는 학군 교육청이 제출하고 채택 또는 선정되기 위해 요청에 따라 계속 수정하고 다듬게 됩니다. 선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에 책을 보내 사용 경험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채택 및 선정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지만 시장이 넓고 복잡하다 보니 거의 대형 출판사의 교과서가 채택된다고 합니다. 선정 과정에는 지역 내 관련 시민도 참여하게 되는데 선정 과정 자체만도 몇 개월이 소요되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책정됩니다. 소수의 입장이 담긴 교과서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미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교과서는 주정부가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학습 목표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역사 사회과학 표준집에 실린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학년, 즉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에 포함된 미국사 교육지침은 초강대국의 힘과 다양성을 갖는 미국 연방정부의 성장 그리고 미국인의 의미를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자면 베트남에서의 전쟁에 대한 교육 지침은 다른 냉전 시기의 분쟁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베트남 국내 시민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가르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전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주 단위의 협업을 통해서 교과서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교육권을 인정해주는 정도로만 개입합니다. 초국가적으로 생산된 지식을 재료 삼아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상하는 책을 주 단위로 만들다 보니까 입장 차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7권의 고등학교 수준의 미국사 교과서에서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 리스트를 보시면 2번하고 3번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과서로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2번의 전쟁의 기술이 가장 상세하고요. 6번하고 7번은 아마존 온라인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다 대중적인 교과서인데 6번 같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의 저자가 온라인상에서 협업해서 만든 교과서고 7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던데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한국에서 비교적 구하기가 쉬워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 뒤로는 교과서를 번호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7권의 그 교과서에 실린 주요 내용을 해외와 국내로 나눠서 정리한 건데요. 본 조사에서는 1954년 제네바 평화회담부터 1982년 베트남 참전군인 기념비 건립까지의 시기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 베트남에서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한 건 1964년 통킹만 사건에서부터 1973년 파리 평화협정까지이고 전쟁 자체는 1975년 베트남의 통일로 끝이 나고 보통 이게 이전에는 미군의 개입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그 시작점과 끝 지점의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개의 교과서가 다 동일하고요.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면 미국 국내에는 시민혁명의 열기가 반전운동으로 확산되었음이 보입니다. 해외 활동을 보시면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소련, 중국 정상회담과 함께 보이고
국내에는 지금 이게 빡빡하게 적혀 있어서 다 읽기가 힘드실 텐데 광범위한 시민운동과 연이은 반전운동이 보입니다. 이 시기 미국 정부가 소련, 중국과 더불어 냉전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전쟁과 경쟁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 실제 내부에서는 노동, 환경,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에 기반해서 소수자가 평등한 권리를 성취하는 사회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 그 점진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부당한 전쟁에 대해 전례 없는 반대 운동이 가능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사 대상 7개 미국사 교과서에서 반전 평화운동과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에 대한 비판, 미군이 일으킨 전쟁 범죄, 그리고 전쟁의 참상 등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밀라이 학살이나 반전운동 당시 학생 사망 사건 등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싣고 있는데 이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판단 및 관련자의 공식적인 사과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상자의 숫자 등 전쟁의 대가가 아니라 베트남 전쟁 개입 자체에 대한 정당성의 결여, 무능이나 무지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1번, 4번, 7번 교과서 등에 등장합니다. 이 교과서는 게다가 소수자의 반전활동이나 징집과 관련한 차별 문제를 언급한다는 점에서도 입장의 일관성이 확인됩니다. 모두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거나 언론에서 추천하는 교과서는 아닙니다. 1번, 4번은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소장되어 있었고 7번은 한 명의 저자가 썼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맹국의 참전 사실이나 전쟁 피해 보상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는 점도 특징인데 제가 아까 베트남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보트피플 관련한 내용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민자 관련한 섹션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부분도 한두 개 교과서에 있는데 제가 여기 담지 못했네요. 네, 그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몇 개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킹만 사건은 이에 대해 미국 존슨 대통령이 북베트남의 이틀에 걸친 발표가 미국을 먼저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회에서 대통령이 전쟁 선포 권한을 양도받는 통킹만 결의가 통과되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실상 베트남에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미국 언론을 통해서 미국이 그 이전에 먼저 도발을 했고 두 번째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지지만 이를 명확하게 기술한 교과서는 한 개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전부 밝히지도 않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통킹만 사건을 보면 교과서에 전쟁을 도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걸 기술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밀라이 학살은 1968년 북베트남의 구정대공세 이후에 미군이 선미마을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 사건을 지칭합니다. 미국사 교과서에는 주로 7개 전부 실려 있는데 주로 법정 공방에 대해 기록하거나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2번은 지금 법정 공방을 기술하고 있고 7번은 그 언론 보도를 인용하고 있는데 7번 교과서의 경우에 처음 미국의 이 사실을 알렸던 케이블 TV 특종 보도보다도 기존 언론사 보도를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보도 인용의 경우 6번 교과서 같이 300명 이상이 이제 협업해서 만든 교과서인데요. 이런 자료가 이야기 또는 이미지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죠. 모두 밀라이 학살이 당시 미국 대중에게 끼친 충격과 영향이 실제 전체 냉전 과정에 갖는 중요성에 비해 컸다는 추측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보실 텐데요. 이 내용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이 30여 페이지로 가장 긴 2번 교과서에만 실려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베트남 참전용사의 참전 경험과 그 이후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교과서인데요. 그런 반면에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언론의 자유라던가 그 반전운동, 소수자 문제를 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대한 이 부분은 냉전과 베트남 전쟁, 시민운동이 중심이 되는 미국사의 이 특정한 시기에 대한 기술 가운데서 분열되거나 부분적인 의견이 아니라
통일된 국가, 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일된 국가를 내세우는 흔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이기는 활동이 정치 공동체를 정화하고 치유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로지 한 개의 교과서에서만 이를 언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국가 경계 내에서 국민을 염두하며 교과서를 만들 때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비교적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결론을 대신해서 헤네 매듀, 이렇게 하니까 크네요. 네, 죄송합니다. 헤네 매듀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베트남 파병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라는 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과 201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등의 시민단체에서 주관한 두 개의 모의법정 활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변화시킨 시민운동의 다양성, 아까 보셨죠? 그 다양성과 대조할 때 태평양 전쟁 당시 위안부 피해자 또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학살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은 오히려 전쟁 폭력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통일된 서사를 지향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사 교과서가 제시하는 미국의 초권력이 국경 밖으로 확산하는 확산운동과 대조해 볼 때 한국사 교과서가 기술하는 초국가적인 협력 노력은 피해자의 약한 힘으로 응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성은 국내가 아닌 국제 협업을 하는 국가들 또는 국민들의 지리적 위치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계속 아까도 교육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교육과정을 보여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그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출판사가 계속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거를 만들어야만 채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한국사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대등하게 비교할 수도 없고 비록 한 권이기는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에서 지필진들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할 때 미국 교과서와는 달리 어떻게 피해자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 사실을 한국사 교과서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사실 한국사 교육과정 목표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한국사 교과서는 미국의 미국사 교과서와는 달리 한국인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앞에 부분의 성격과 목표를 기술한 부분을 잘 읽어보면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이 교과 과정이 지금 2015년에 나와서 2018년에 개정이 약간 된 건데 이 교과 과정이 한국인의 한계를 깨고 과정집의 그 단어를 인간이나 시민으로 바꾸는 전 과정이 그 투쟁이 어떠했는지는 교육 일선에 계셨던 분들이 더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